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고할 반찬들을 체크하고 직원들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려던 참에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너무 많아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혹시 거래처에서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민수 아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혼 서류만 달랑 놓고 민수 손을 끌고 나가던 박철수의 뒷모습이 말이에요. 그때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아 하루 종일 울었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요? 민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엄마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박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짜 민수 걱정이라면 진작 연락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우리 한번 만나자. 민수도 데리고 올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뛰는 동시에 직감이 왔어요. 이 사람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이라도 뛰어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이 어떨까? 민수가 정말 보고 싶어 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고 한쪽 구석에 걸린 민수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7살 때 모습 그대로였죠. 지금은 12살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난달 방송에 나온 것과 관련이 있나 싶더라고요. 사업이 잘 풀려서 지역 방송국에서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요청했었거든요. 그게 인터넷에도 올라가면서 제법 화제가 되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그걸 보고 연락한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박철수라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도현이가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해보니 화가 났어요. 저는 25에 박철수와 결혼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이고 가정적인 사람 같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죠.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철수를 끔찍하게 아꼈어요. 우리 철수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며 항상 치켜세우셨죠. 덕분에 박철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밑반찬을 만들고 오전 내내 시장에서 장사했죠. 오후에는 집 정리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다 갔습니다. 박철수는 뭘 했냐고요? 친구들과 술 마시거나 집에서 TV 보는 게 전부였어요. 고생은 내가 다 한다면서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번 돈으로 온갖 일을 다 해결했어요. 시동생 대학 학비, 시어머니 병원비, 심지어 시댁집 수리비까지 말이죠. 그럴 때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모든 고생이 다 잊혔죠. 하지만 육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밤에 우는 민수를 달래면서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드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철수가 큰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뭘 그러냐면서 말입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엉성하고 박철수에게 사업 경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가족을 못 믿는다며 원망했습니다. 결국 집안 분위기에 못 이겨 보증을 섰죠. 그것도 여러 군데의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바보였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잃었었죠.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됐죠. 반찬 가게까지 정리해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박철수와 함께 헤쳐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달랐어요. 빚 독촉 전화가 오면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사업을 말렸어야지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죠. 시댁에서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박철수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말했어요. 민수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너랑 있으면 애만 고생한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버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그들은 제가 잘 나갈 때만 가족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혼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빚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죠. 창문도 작아서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죠. 처음에는 성의껏 상황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꺼놓고 살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년 가까이 반찬 가게만 해봤거든요.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한 달 넘게 그렇게 지내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민수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났죠.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빚 독촉하러 온 사람인가 싶어서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노크하더라고요. 정희 아줌마 저예요. 도연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할 때 알게 된 청년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택배 일을 했었죠. 가끔 제 가게 반찬을 사가곤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도연이의 표정이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많이 야위었겠죠. 한 달 넘게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다고. 도연이는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죽이랑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거 왜 사왔어? 제가 끓인 거예요. 맛없어도 드세요. 대학생이 직접 죽을 끓여왔다니까 더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저를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족이라던 사람들조차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도연이가 가끔씩 들렀습니다. 죽이나 간단한 반찬을 가져와서는 같이 먹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루 중 유일한 낙이 됐죠. 어느 날 도연이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뭔가 열심히 쓴 것 같은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한번 봐주세요. 뭔데? 사업 계획서예요. 온라인으로 반찬 배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리하기 귀찮아해서 반찬을 주문한다더라고요. 도연이도 그런 걸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아줌마 반찬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집밥 맛이었거든요. 도연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도연이가 온라인 부분을 맡고 저는 요리를 담당하자는 제안이었죠. 자본금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며 모은 돈이 있어요.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눈빛이 간절했어요. 아줌마, 제가 믿는 건 정희 아줌마밖에 없어요. 같이 해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던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이 청년은 저를 믿어준다니까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와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후 작은 창고를 얻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냉장고 2대와 간단한 조리 도구가 전부였죠.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문이 하루에 2~3건 들어오면 다행이었어요. 도연이는 밤늦게까지 온라인 홍보를 했고 저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었죠. 아줌마, 이렇게 해도 될까요? 도연이도 가끔 불안해했습니다. 매출보다 재료비가 더 나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 같았으니까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주문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한 고객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는데 그게 입소문을 탄 거였어요. 진짜 엄마가 해준 반찬 맛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주문하는 분들도 늘어났죠. 무엇보다 후기가 좋았습니다. 정희 아줌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멸치볶음이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에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죠. 6개월쯤 지나니 직원을 1명 뽑아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일했던 미영 씨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나이가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죠. 정희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미영 씨는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알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죠. 시댁 식구들은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오히려 남이던 분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1년째 되니 직원이 5명으로 늘었어요. 창고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죠. 매출도 월 2천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도연이가 만든 홈페이지도 제법 그럴싸해졌어요. 2년째에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새벽 2시에 일어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도연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마케팅 감각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SNS 홍보는 물론이고 배송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었죠. 3년째 되자 직원이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정희반찬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배송까지 시작했어요. 창고도 200평짜리로 확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도연이가 좋은 홍보 기회라며 권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죠. 인터넷 기사로도 실려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잊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얼마 후 박철수의 전화가 온 거니까요. 방송이 나간 다음 주부터 이상한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시동생 박준수였어요. 5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문자를 보냈죠. 형수,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간 되면 만나서 얘기해요. 시큰둥했지만 예의상 답장은 했습니다.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준수는 계속 연락했어요. 결국 만나자는 거 한 번 정도는 들어줘야겠다 싶었죠. 카페에서 만난 준수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하고 말투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안부 인사만 했어요. 형수,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했어요.
바쁘셨겠죠. 사실 제가 요즘 작은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역시나였습니다. 안부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준수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형수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일도 바빠서요. 그 후로도 준수는 몇 번 더 연락했어요. 사업 계획서까지 보내면서 검토해달라고 했죠. 예전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했어요.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희야, 방송에서 보니까 일이 잘 되고 있더구나. 네, 그럭저럭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역시 돈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죠. 어머니, 저도 사업 유지하기 바쁘거든요. 그래도 여유는 있을 것 아니야. 민수한테도 좋지 않지. 민수를 들먹이는 순간 화가 났어요. 5년 전에는 민수를 핑계로 저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또 민수 얘기를 하다니 말이에요. 민수는 아빠가 잘 키우고 계시겠죠. 그게 말이 안 된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황당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민수는 아빠가 키우는 게 낫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철수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였죠. 민수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민수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공한 걸 보고 다시 기어 나온 거라고요. 5년 전 제가 힘들 때는 외면했으면서 이제 잘 된다 싶으니까 가족 행세를 하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도연이에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도연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아줌마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힘들 때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죠. 박철수와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생각만은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5년 동안 못 봤는데 이제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었거든요. 설령 그게 함정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었어요. 동네 한정식집을 예약했죠. 격식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돼서 그랬나 봐요. 5년 만에 민수를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보였어요. 그 뒤로 민수가 따라 들어오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키도 많이 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색해하는 게 보였지만 그래도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민수를 꽉 안아줬죠. 많이 컸구나.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희야, 정말 대단하구나. 방송도 나오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칭찬 같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기보다는 다른 속셈이 있어 보였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 학교 얘기도 하고 요즘 뭘 좋아하는지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계속 어색했죠. 준수가 슬슬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수, 그런데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요? 그럭저럭요. 혹시 다른 사업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좋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역시나였습니다. 결국 돈 얘기를 하려던 거였어요.
박철수도 거들었어요. 맞아, 정희야. 너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야. 우리가 도와주면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와준다고요? 그렇지. 가족끼리 힘을 합치면 더 좋잖아.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그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예전 일은 다 잊고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자.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가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맞아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박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민수라도. 민수요? 제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키우겠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놀랐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민수 의견을 들어봅시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민수야, 엄마랑 살고 싶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산이 틀어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격이란 게 있어요. 누군가 무너질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민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식당을 나온 후 민수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진짜 저랑 살 거예요? 민수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럼.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참았어야 했죠.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니까요. 다음 주부터 민수가 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학 절차도 밟고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했어요. 민수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 이 집 좋네요. 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거야.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와 살 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시댁에서는 한동안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 전화해서 민수를 돌려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수 의견을 존중하겠어요. 결국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아마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요. 도현이는 민수를 정말 예뻐했어요. 형처럼 잘 챙겨줬죠. 민수야, 숙제 도와줄까? 도현 형 고마워요. 보는 제가 흐뭇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미영 언니도 민수를 조카처럼 아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 네. 진짜 가족은 서로 아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수가 벌써 그런 걸 안다니 기특했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죠. 사업도 계속 잘 됐습니다. 민수가 온 후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직원이 10명까지 늘어났어요. 새로운 제품도 계속 개발했죠. 도연이와 저,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짜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진짜 가족들을 찾은 거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무조건 가족은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저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학교 성적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무엇보다 밝아졌어요. 엄마 행복해요. 민수의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